자, 307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책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얘가 이제 1억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줍니다. 근데 집이 3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3억짜리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럼 형태는 이제 양도 형태죠. 근데 실제 목적은 뭐죠? 담보를 위해서. 보통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해서 돈 못 받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얘는 돈 안 갚으면 그냥 지가 먹겠다 그거예요. 꿀꺽하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또는 얘는 물상 보증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설정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1억 원 빌려줬는데 나중에 갑이 돈을 1억 원 갚으면 소유권 이전한 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괜히 이전 등기 하면서 세금 내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거보다는 안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선호하게 되죠. 그럼 이거는 가등기를 하는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예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자, 문제는 이 채권자가 1억 원 빌려주고 3억짜리 집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왔다. 그러면 차익이 남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차익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2억이 남죠. 이거를 얘가 꿀꺽하고 먹는 효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 계약이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 예약이든 환매든 뭐든지 상관없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를 할 때 이 가등기나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1억 원을 빌렸으니까 빌린 물건이다 그래서 차용물, 그럼 갑은 그거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름해서 이전할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담보 계약에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가등기를 효력을 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어떤 경우예요?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결국 초과한다. 뭐가 초과한다?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 거의 차익이 남잖아요. 차용액이 1억인데 그 이자의 합산액을 재산권이 초과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이 적용되면 결국 이 2억 원의 청산 금액을 얘가 꿀꺽하고 먹지 말고 캑하고 토하라는 거죠. 만약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다시 말하면 1억 원 빌려줬는데 5천만 원짜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큰 얘가 먹고 떨어져도 얘는 모자르죠?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달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경우에 이때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예컨대 어떤 거죠? 물방울 다이아 반지. 이런 것들은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지금 돈을 빌려줬죠? 그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채업자를 규제하겠다. 따라서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예요.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죠?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가등기 하는 경우, 공사대금 못 받아서 가등기 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마지막으로 얘가 얘한테 이전한 재산권이 소유권이든 또는 지상권이든 어떤 권리든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얘는 다 묶어서 담보물권이죠. 근데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이전 등기나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갑구에 기재돼요, 을구에 기재돼요? 을구에 기재돼요, 갑구에 기재가 돼요? 왜? 그러니까 을구에 기재돼요. 이전 등기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돼요, 갑구에 기재돼요? 갑구에 기재된단 말이에요. 소유권과 관련됐으니까. 그런데 얘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형태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 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형태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이전한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을 다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용 안 되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리로 외웠죠. 미달이, 등기등록 안 되리, 소비대차 안일이, 전부 저질 안 되리. 적용 안 되는 거. 그래서 미달이라는 단어 나오면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등기등록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담법 적용 안 되고, 소비대차에 의해서 채권 담보한 거, 그때만 적용되고, 소비대차가 아닌 경우,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이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담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질권. 얘가 얘한테 이전하는 게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전했다 그러면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을 다시 저당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리를 외웠어요. 미달이 안일이, 소비대차 안일이, 전부 저질 안들이.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이야. 실행인데 실행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갑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A라는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나 또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각 채권액은 1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귀속하는 형태의 청산과 처분하는 형태의 청산 두 가지가 있어요. 귀속하는 형태의 청산은 사적인 실행 방법이고 얘는 공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을이 그 집의 소유자가 되고 나머지 거스름돈 있잖아요. 그거를 A에게 B에게 지가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갑 소유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병에게 넘어가면 병이 낙찰대금을 냈을 때 A가 받고 을이 받고 그 다음에 B가 받고 순서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두 가지 형태는 가등기 담보권자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요거를 선택했을 때 가등기 담보권은 뭘로 간주한다? 저당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권에서 귀속 청산 절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낙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역할과 낙찰자의 역할이 을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귀속 청산 방법을 보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근데 변제기 변제를 하니까 실행해요? 변제를 못하니까 실행해요? 못하니까 실행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1 절차로서 실행의 통지사항이에요. 실행의 통지. 그러면 통지는 두 번을 합니다.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의 통지를 해요. 요게 제1통지고 제2통지는 을이 누구에게 후순위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자, 실행의 통지를 하는 건 뭐냐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실행의 통지를 해줘요. 청산금의 평가액. 그거를 채무자 등에게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 등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그림에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이었죠. 저 채무자나 또는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 채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이 사람 누구라고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유권을 얘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을에게. 그래서 내가 네 소유권 뺏어간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청산금, 거스름돈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거스름돈은 얼마냐면 어떻게 계산하죠? 부동산의 평가액 마이너스 피담보 채권액이야. 자, 부동산이 얼마였어요, 저거? 3억이었죠? 빼기. 자기의 피담보 채권액은 1억 원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아야 돼요? 2억이 남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경매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얘가 법원과 동시에 낙찰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 때 A가 먼저 받고 남았을 때 을이 받는 것이지 을이 A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피담보 채권에 1억만을 공제하면 결국 2억 원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을은 자기 돈을 받았지만 얘네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을이 받았다면 A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게는 선순위자 A 피담보 채권액을 같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2억 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1억하고 선순위자 1억하고 이 두 개는 빼줘야 된다. 왜냐면 얘 안 받고 얘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가 돼요? 1억이 남죠. 그 1억 원이 남았다라고 알려주란 말이죠. 이해되셔요? 채무자에게도 알려줘야 되지만 또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후순위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법원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너 나한테 와서 돈 받아가야 돼 라고 얘한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 역할을 얘가 해주라. 그래서 1통지를 했을 때 1통지가 도달이 되면 제2단계로서 뭐가 되죠? 청산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요. 청산 기간이 경과되는데 이것도 2개월을 줍니다. 청산 기간을. 왜 2개월이에요? 2단계니까 2개월. 자, 이때 청산금 평가액이 실행에 통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청산금 평가액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인 평가액이라도 무방하다. 주관적이라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이 지금 B 입장에서 남았어야 되는데요. 그죠? B 입장에서는 1억 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얘가 거짓말로 5천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1억 원이 남을 상황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잘못 평가했으니까 후순위자는 청산 금액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결국 을이 귀속청산 못하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배당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지가 주관적인 평가액이라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행의 통지를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후순위자에게. 그럼 얘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갑이 너 실행 못해라고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후순위에게는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이 너 절차 위반이야. 너 소유권 취득 못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가 이게 거부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이 1억 남았죠. 그래서 1억 원을 갑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얘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와서 주세요. 내 돈 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럼 얘한테 또 줘야 돼요. 그걸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청산금 평가액이 없으면 통지 안 해도 되나요? 없어도 통지를 해야 되는 게 도달이 되어야 청산 절차 2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2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줘야 된다.
그래서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서면이든 구두든 실행에 통지를 했잖아요. 번복하지 못해요.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실행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채무자에게 실행에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청산기간 진행이 안 되는 거지만 후순위자에 대한 통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예. 청산기간 2개월을 주는 시점 뭐냐면, 첫 번째, 채무자 등은 변제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가등기 담보대 양도담보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변제가 선의행 관계지 말소 청구와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 제3단계로서 뭐 할 수 있냐면 청산금의 지급이에요. 그러면 지급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금의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 청산금 지급 의무, 이것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가담법 3조 4조가요. 청산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그 강행 규정인 것은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그래서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경과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가등기하지 않은 상태, 실행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기에 이르러서 바로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다시 실행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무효인 본등기는 다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관련된 실행에 관련된 사항 3가지예요. 귀속 청산 방법에서는 제1단계 실행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기다려야 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청산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본등기 시가 아니라 청산금 지급 시가 소유권 취득의 시점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어려운 거 없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말소 청구 안 됩니다. 돈을 갚더라도 말소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그럼 이 갑이란 이 사람, 갑이란 이 사람, 이 채무자라는 사람은 너무한 거죠? 이게 반대로 쓰였네. 아니, 맞죠? 채무자 등, 을이 갑에게, 채무자 등, 반대로 썼어요. 변제기로부터 지금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돈을 안 갚은 거 아니에요? 이 채무자가? 얘가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돈 갚더라도 말소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을 했다. 그럼 변제하더라도 말소 청구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팔아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선이다. 그럼 얘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갚더라도 말소 청구 못 한다. 너무한 거니까. 저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307페이지 보시면 차용금 반환 채무에서 적용 부정 판례 밑에서 둘째 줄 매매 대금, 그 다음에 공사 대금, 매매 해지로 인한 대금 반환 이런 것들은 다 가등기 담보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30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서 세 번째 점 있죠? 목적물 가액 원리금 초과해서 세 번째 점. 목적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액을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얘가 1억 원을 빌려줬고 부동산이 3억 원짜리잖아요. 차용액 및 이해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 남아요? 2억 남죠? 근데 얘가 1억 원 빌려줄 당시에 선순위가 2억 5천이 있었어요. 그럼 실제 담보 가치는 얼마예요? 실제 담보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얘가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미달이 되는 거예요, 미달.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하고 담보 가치에서 초과 미달을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10페이지 보시면 청산금 부존재 시 통지 여부에서 첫 번째,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필수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2단계가 진행되죠. 310페이지 둘째 줄,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될 청산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청산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자, 실행의 통지 상대방.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그랬죠. 밑에 줄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보고 있어요? 310페이지 실행의 통지에서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보고 있어요.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실명법 보겠습니다. 실명법 319페이지. 지금 요 청산 절차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저는 부실법 그래요. 부실법. 제 마음이에요. 부실법. 이렇게 부른다고요. 내용이 없어요. 부실하니까.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규제 대상 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종래의 판례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 관계. 그래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그러잖아요. 예, 그거 옆에다가 신탁행위론 이렇게 쓰세요. 신탁행위론. 자, 신탁행위론. 이거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이야기입니다. 명의신탁은 다 무효인데 유효할 때. 그럼 여기 봐봐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예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내부 관계 또 내지는 대내 관계 그래요. 대내 관계. 내적인 관계다. 내부에 대해선 관계, 내부 관계. 이때 소유자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종중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 소유 부동산인데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럼 아내가 수탁자고 남편은 신탁자가 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두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그럼 따라서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 타주. 타주잖아요, 당연히.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을인데 갑의 거잖아요. 얘 거를 얘한테 명의신탁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소유자인 거죠.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라는 것이니까 타주점유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수탁자가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토지를 명의신탁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건물을 진 거예요. 그리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갑에게 소유권이 붙게 됐죠? 네. 건물은 미쳤어요. 네. 수탁자가 건물 진 거예요. 네. 건물은 여전히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법정시상권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시상권 발생?
안 하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대외관계가 아니라 대내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얘가 소유자인데 명의신탁에서 의뢰계 등기가 넘어갔어도 갑이 소유자. 토지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토지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건물 어떻게 된다? 철거돼야 된다. 자,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대외적인 관계잖아요. 그때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럼 이자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다. 불법으로 점유하는 점유자예요. 병이. 그럼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대외관계니까.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반환 청구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한다. 그래서 소유권의 관계적인 귀속이다.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두 번째, 실명법의 적용 제외예요. 적용 제외.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안 적용될까요? 가담법이 적용되니까. 신탁법상에 신탁도 역시나 적용 안 돼요. 이 법이. 왜? 이거는 신탁법 적용하니까. 세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어요. 이게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 적용돼요?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소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한 필지에 토지가 있고 그 1필의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갑이 따로 벽을 쌓고 을과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실제로는 구분 소유하는 형태인데 등기상으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 지분이 전체 퍼져 있는 것이고 을의 지분 빨간색이다 그러면 전체로 빨간 지분이 퍼져 있는 거니까 서로 간의 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해당한다. 이 상호명의 신탁에서는 절대로 분할 청구가 금지됩니다. 왜 금지되냐면 이미 사실상 분할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명의 신탁을 해결하려면 상호 간에 지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통해서 명의 신탁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관련해서 거기 320페이지 보시면 대내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고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다. 그죠? 네. 자, 그 해지 관련해서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죠. 둘 사이에서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근데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했어요. 그럼 을에게 등기된 게 말소 등기해야 갑에게 복귀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하잖아요. 유인론에 따라서. 그럼 얘는 소유자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더라도 얘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로서. 이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때는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당연 복귀하니까. 상호명의 신탁 오른쪽에 나와 있죠.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내부관계, 외부관계 뭐 볼 것도 없고요. 공유관계 해소를 보시면 분할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상호명의 신탁에서. 근데 해지는 된다. 이때는 해지를 원인으로 뭐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320조 위에 보시면 종중 배우자 정개단체 특례 그랬죠. 세 번째,
적용의 특례예요, 특례. 적용 특례. 그러니까 적용 특례는 뭐냐면 지금 320페이지 위에 나와 있어요. 특례.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은 탈법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다. 그래서 적용은 되지만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이거 이외의 모든 명의신탁은 다 무효예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자 포함한다, 사실혼자 포함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랬죠? 네 번째, 실명법 4조의 해석이에요. 실명법 4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322페이지. 자, 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3항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라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라 그랬어요? 그냥 제3자예요.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한다는 뜻이죠. 여기 봐봐요. 1항은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하면 뭐죠? 무효이죠.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죠. 그래서 그냥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 매도인이라고 해봐요. 선이라면 이때는 등기는 유효하다. 사망해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한다. 그래서 요 4조 1항, 2항, 3항의 해석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근데 요거를 2항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2항에서 뭐라 그랬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등기, 물권 변동이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 무효란 말이에요.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냥 매도인으로 바꿔친 거예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른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그 사망에서는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요 제3자가 무조건 취득하는 이유는 요 신탁칭기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사유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뭔 말이에요? 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왜 못하는 거예요? 무효니까. 무효를 어떻게 해지해요? 유효일 때 해지하는 겁니다. 무효일 땐 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4조를 해석하니까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명의신탁의 약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등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공식 그대로 가면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 선의 악의. 아니 지가 명의신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죠. 네.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럼 약정이 무효죠. 그럼 갑은 이때 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약정이 무효이니까. 유효할 때 해지하는 거지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이게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의 문제. 자, 그래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러면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 수탁자 두 당사자가 관여하는 명의신탁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은 2002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토지 소유 명의를 을에게 이전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등기 말소의 문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누가 소유자의 등기를 했어도 갑이 소유자이지요. 그럼 얘 소유자이니까 얘한테 넘겨준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하니까 물청, 채청? 물청이죠. 물청. 그죠? 그리고 소유자라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도 되는 거고 말소 청구를 해도 상관없어요. 진정 명의 회복도 되고. 제3자의 문제.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죠. 그죠? 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여기 2명 나왔으니까 이제 몇 명 나와야 돼요? 3명. 3자간 명의 신탁인데 3자간 명의 신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또 하나는 계약 형태의 명의 신탁이에요. 이건 중간 생략 등기처럼 보여요.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도 해요. 등기 명의 신탁. 어떤 거냐면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합니다. 그럼 둘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얘한테 부탁해서 등기를 병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을이 샀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을의 이름으로 안 하고 얘한테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신탁자? 얘가 신탁자. 등기 받는 사람. 누가 수탁자예요? 그럼 얘들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식 가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 악이. 100% 악이죠. 얘하고 계약했는데 등기를 얘한테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 무효인 거예요.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럼 이들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는 유효하지요.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갑에서 병으로 된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얘한테 등기가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 거죠, 갑. 이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얘한테 등기 있어도 얘가 여전히 소유자니까 얘는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또는 얘가 원래 소유자니까 얘한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도 되고 말소를 청구해도 되고. 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랬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갑은 22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병소유 X 건물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약정 무효. 매매는 유효. 그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갑이지. 여기 그림은 지금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따르면 병이죠, 병. 등기 말소. 병은 을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바꿀까요? 아니요. 이 그림을 바꿀까요, 차라리? 헷갈리잖아요. 요게, 얘가 병이고요. 얘가 갑이에요. 맞나요? 네.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과 계약하고 갑명의로 등기했다. 맞아요? 병소유 건물을 매수하면서 을과 갑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라면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인 거예요. 네. 자, 다시 보면 약정은 어쨌든 무효이고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그럼 을명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 병이죠.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있죠. 병은 진정명의 회복도 되죠. 제3자는 그렇죠. 무조건 취득하죠. 매매계약에 따른 유효, 매매계약 유효에 따른 법률관계.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매매는 유효인데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병에게 갑 자신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자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요. 자, 여기서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 청구는 안 되잖아요. 유효일 때 해지하지 무효일 때는 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 대위에서 말소를 하고 말소하면 얘한테 왔고 등기가 다시 이전을 청구해서 넘겨받으면 되죠. 근데 이놈이 자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하지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만약 을이 자진해서 갑에게 등기를 해주면 땡큐 소유권 실체관계 유효하다. 기타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소유권 이전도 청구할 수 없고 갑은 진정 명의회복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요거죠. 요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을 우리는 등기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이것도 사례 맞춰서 한번 보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병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관계이다. 이 문제 22년 갑은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했다. 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소유인데 누가 사는 거예요? 을이 사는 거예요. 을이. 그런데 갑이 매수 자금을 을에게 대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이 돈을 을에게 대주고 을이 그 갑으로부터 여기 봐봐요. 갑이 을에게 돈을 대주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얘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탁자야? 그렇죠. 누가 수탁자? 그럼 이들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거죠? 공식하면 약정 무효. 그리고 얘하고 매매 계약해서 얘한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도 무효. 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원래대로 그러면 얘가 이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등기가 유효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이 계약, 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느 한쪽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서 그 상대방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왜냐면 을이 돈 들고 와서 매매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명의신탁 사실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죠. 무효이니까.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선이라면.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 갑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자체이고 시행 후라면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거기 매도인이 전해인 경우 약정, 무효정. 매매는 유효입니다. 병이 전해 여부 판단 시점.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게 되어서도 그런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로 판단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예요. 을 명의 등기는 유효하죠. 전해일 때 그랬으니까. 따라 소유권자는 누구? 을. 등기 말소. 그러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가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했는데 어떻게 말소 청구해요? 등기 유효인데.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문제란 말이에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토지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이때는 뭐다? CF 밑에 매수 자금. 왜냐하면 문제에서 2022년 갑은 그랬잖아요. 그럼 실명 시행 이후란 말이죠. 자, 기타. 갑은 을에게 토지에 제공한 토지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매수자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유효하게 취득한 을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맞춰주면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어떤 이유로 복귀하게 되면 땡큐죠? 예. 근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자, 2022년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신탁자 을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을명의로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약정 무효. 매매도 무효죠. 알고 있으니까. 등기 무효죠. 소유권자는 여전히 누구겠어요? 무효니까. 병이죠, 병. 따라서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죠. 자,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갑이 돈을 대주고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와서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아요. 그거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저 경매 잘 모르니까 이 아파트 하나 낙찰 받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그럼 누구 소유예요? 낙찰자? 그 아파트는 여러분 소유, 신탁자 소유예요? 수탁자 소유예요? 수탁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고 오셔요. 제가 낙찰을 받을게요. 그럼 누구 소유다? 수탁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소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을 때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봐봐요. 그러면 이거 지금 갑이 뒷돈을 대주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라면 병이라는 사람은 얘가 낙찰을 받았을 때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경매라면 설령 얘가 알았다라고 해도 선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설령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때는 선의로 간주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경매에서는 매도인은 무조건 선의예요. 실제 알았더라도. 그 얘기가 거기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달 과정의 요약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할 텐데 다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습을 하는데 예습을 할 때 시간 많이 들이면 서로 부담돼요. 그죠? 저도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과목이 한두 과목도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집이 있잖아요. 문제집이 있으면 예상 문제집을 미리 풀어만 오시면 돼요. 풀어 오시는데 몇 개 맞는지가 중요하진 않지만 실전 연습을 하는데 스탑워치 켜놓으시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통 가면은 이제 법률행위 해석까지는 할 거예요.
아니면 의사 표시까지 하든지 하여튼 비즈니 표시까지 하든지 여기까지 한번 풀어오시는데 타이머 체크하시고 쭉 읽으세요. 문제를 읽으시고 이해하지 않는 지문만 골라내세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만 골라내시라고요. 그리고 연습은 풀어가지고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거. 요것만 체크해 오시라는 거예요. 예. 문제풀이에서 몇 개 맞았다 이건 덤이고 그 의미 없어요. 몇 개 맞은 게. 중요한 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요 지문은 내가 모르겠다. 그걸 이제 풀면서 하시면 한 문제당 1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까지 여기 비즈니 표시까지 간다 그러면 전체 문항수를 쭉 계산해 보시고 재미로 푸셔요. 총 한 30문제다 그러면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른 다음에 답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푸시면서 모르겠다라는 걸 전부 체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예습이에요. 한 번만 풀어오시는 게 예습인데 다만 모르는 거 체크하자. 두 번째 이제 강의를 듣단 말이에요. 해설을 들어요. 그러면 강의 들으시면 거기에서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 내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럼 해설이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 답지,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됐다.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다. 하여튼 이해가 된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데 이 오답 노트는 뭐냐면 원리는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모의고사를 5월에 한번 시험을 봤어요. 5월 달에 시험을 보고 또 민법 시험을 보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다시 풀었어요. 그래 재밌는 건 말이에요. 한 달을 공부를 했으면 점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뭘 공부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풀어보고 틀렸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저는 다행스럽게 따로 A4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책에도 안 쓰고. 근데 그 답안지가 남아있어서 요때 또 풀어본 답안지를 비교해 봤더니 틀린 문제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린 문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단기간에 1차를 합격했는데 대학 2학년 때 1차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어떻게 했냐면 틀린 거 자꾸 틀리니까 요걸 가지고 요약을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노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손 하나 들고 다닐 수 있게 편리해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거는 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예? 그냥 요만한 손바닥만한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틀린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잘못해서 오답 노트라고 하니까 막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일일이. 문제를 그대로 베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잊지 말자라고 본인과의 약속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즈니 표시인데 사례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비즈니 표시 사례 문제를 틀렸다면 이 사례를 고스란히 여기서 적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인데 선의가 언제를 기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보다가 선의의 판단 시점이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판단 시점은 이해관계 시. 그렇게 해서 한 줄만 딱 적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과목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쓰시면 돼요. 하여튼 내가 틀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 담보책임 표가 기억 안 난다.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래서 담보책임 문제 틀렸다 그러면 표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건데 수량부족만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수량부족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선의만 되고 악의는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적든지. 원인을 찾아 적은 다음에 늘상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땐 이게 여러분의 최종 오답 노트. 시험장까지 계속 보시면 돼요. 계속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잔뜩 써놓고 열심히 했어요. 안 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가면 똑같은 거 또 쓴다니까요. 계속 안 보면. 그랬더니 또 무슨 공책을 이따만한 게 사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민법, 여기는 학계로 내가지고 견출지 쫙 붙여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쓰란 말이에요. 과목 상관없이 날짜 기재하지 말고 매일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핸드폰 이렇게 보실 때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핸드폰 보듯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딱 2달만 해보셔요. 아시겠죠? 살짝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 체크해서 해설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그대로 베껴 적는 거 아니라 본인이 뭘 몰랐는지에 대해서 결론만 기억하시게 이렇게 적어놓고 늘상 들고 다니면서 첫 페이지부터 본다. 그럼 2달 지나면 그게 이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점수예요. 그게 재산이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문제풀이가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2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